네, 학교의 정설 정태상 평가사입니다. 이번 시간은 2차 법규 기출문제 해설 강의 2회차고요. 강의 순서는 1교시 때 34회 지난 시간에 제가 숙제로 내드렸던 34회 예시답안 강평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3교시 때는 33회 지난 시간에 했듯이 33회 문제 분석을 같이 한번 해볼 거고요. 2교시 때는 33회를 풀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알아야 되는 배경 지식이 되는 주요 쟁점들을 간략하게 설명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지금 기본 강의가 아니기 때문에 일일이 뭐 의의가 뭐냐 뭐 그런 거를 설명할 시간은 아니고요. 키워드 중심으로 툭툭툭 던지듯이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시작할게요. 일단 옆에는 시험지 문제지랑 제 예시 답안을 같이 펴놓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문제를 먼저 보면 문제 1번은 뭐 대설문 됐고 소설문 1번 물음 1번 행위 사업인정과 사업인정 고시의 법적 성질에 관해 설명하시오. 보시면은 물음 2와 물음 3과는 달리 그냥 밑도 끝도 없이 약수를 하는 문제죠. 사례 대설문이랑 전혀 상관없는 약술 문제입니다. 예전에는 약술 문제가 이런 식으로 나오기보다는 문제 4번 같이 따로 독립적으로 아예 그냥 독립된 큰 문제의 4번으로 약술 문제를 묻는 게 보통이었는데 요즘에는 최근에는 이렇게 대설문 안에서 약수를 물어보는 이런 문제가 종종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똑같죠. 대응해야 되는 방안은 똑같고요. 약술 문제를 푸는 요령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약술 문제는요, 크게 두 가지로 나뉘어요. 약술 문제. 네, 약술 문제는 크게 행위에 대한 약술이 있고요. 크게 조직에 대한 약술 문제. 일단 쉬운 거는 조직입니다. 조직. 조직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 우리가 알고 있는 토지수용위원회라든지 그런 거 있죠. 조직에 대해서는 사실은 가장 중요한 건 당연히 역할입니다. 그 조직은 무슨 역할을 하는 조직인가? 그리고 역할에서부터 나오는 게 뭐 이제 존재 의의 같은 거 그런 거죠. 하는 일, 예를 들어 토지수용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가장 중요한 일이 재결을 하죠. 뭐 그런 거. 어떤 일을 하느냐, 그 역할이 가장 중요하고요. 그 다음으로 구성입니다. 어떤 사람들로 구성이 되느냐. 그 구성에서부터 그 조직의 또 이제 설립 목적 같은 게 드러나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 뭐 국토부 산하에 설립이 돼서 뭐 누가 위원장이고 누가 상임위원이고 누가 비상임위원이고 그런 것들 아니면은 뭐 그런 거 있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역할과 구성이 조직에 대한 약술 문제의 핵심입니다. 그 중에도 핵심은 역할이 중요하고요. 행위에 대한 약술 문제는요. 일단 또 판단해야 되는 게 두 개예요. 물어보는 것. 물어보는 것을 정확하게 서술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일단 뭐에 대해 설명하라 그러면은 당연히 그거 약술 문제니까. 특히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법적 성질에 관해 설명하라 그러면 핵심은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 건 법적 성질이죠. 사업인정의 법적 성질은 무엇이다. 그리고 사업인정 고시의 법적 성질은 무엇이다. 반드시 들어가야 되고요. 그리고 물어보지 않아도 적어야 되는 게 있습니다. 안 물어도 반드시 적어야 할 것. 일단 의의, 당연하죠. 근데 의의를 적을 때 반드시 법조문과 함께 적어야 됩니다. 네, 너무 당연한 이야기죠. 의의를 적을 때 법조문을 안 적으면은 물론 그 내용이 굉장히 뭐 당연히 정확하게 쓰실 수 있게 공부를 하셔야겠지만 그래도 웬만하면 교수님들 눈에는 의의를 적는데 법조문 안 적는다? 이건 뭔가 어색한 거예요. 제가 지난 시간에 설명드렸죠. 그분들에게 낯선 뭔가를 주면 안 된다. 그분들에게 익숙한 방식의 글을 보여줘야 된다라고 했잖아요. 그렇습니다. 의의를 쓰면서 법조문을 안 쓴다? 그분들 생각에는 굉장히 어색한 거예요. 네. 의의는 반드시 법조문과 함께 써야 되고요. 의의를 적으라는 말이 없어도 반드시 적어야 됩니다. 그 답안지에 적어줘야 돼요. 이 문제도 사업인정과 사업인정 고시의 법적 성질을 적어야 되지만 당연히 의의부터 출발한다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지금 설명드리는 거는 우리 34회 문제 1번이랑 관련되었다기보다는 일반적인 약술 문제를 풀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답안지를 구성해야 되는지를 설명드리고 있어요. 일단 첫 번째로 의의를 적어야 되고 두 번째로 법적 성질을 적어야 됩니다. 네. 다행히도 우리 34회 문제 1번 같은 경우에는 법적 성질을 적으라고 딱 명시를 해줬죠. 그러면 이제 법적 성질만 적으면 되는 걸로 보여지지만 그래도 안 물었어도 의의는 당연히 적었어야 되고 그리고 만약에
아닙니다. 다음에 또 예, 이거 나오면 설명드릴게요. 이렇게 안 물어도 반드시 적어야 되는 게 있다. 그리고 이 문제처럼 법적 성질, 제가 지난 수업 시간에 설명드렸듯이 법적 성질에 대해서 이거는 이 일반적인 약술 문제의 서술 패턴이라기보다는 34회 문제랑 관련된 거기 때문에 예시답안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다시 정리하면요. 약술 문제는 크게 두 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첫 번째, 행위를 약술하라는 문제. 두 번째로, 조직에 대해서 약술하라는 문제. 이렇게 두 개로 나뉘고요. 행위에 대해서 물어볼 때는 당연히 물어보는 것을 정확하게 서술하는 게 첫 번째고, 그리고 하지만 이거는 어지간하면은 다 대동소이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공부를 열심히 한 사람이라면 물어보는 거 따박따박 적어주는 건 잘 하시겠죠. 하지만 점수가 갈리는 건 여기입니다. 안 물어도 반드시 적어줘야 되는 거. 그때 들어가는 게 의, 법조문과 함께 의를 적어주셔야 되고 그 행위의 법적 성질을 반드시 적어줘야 됩니다. 이 행위의 법적 성질을 적을 때 행위의 법적 성질을 적으라 그러면 밑도 끝도 없이 아는 걸 다 적을까? 아니거든요. 행위의 법적 성질이라고 하면 우리가 반드시 이런 구조로 적어주셔야 됩니다. 첫 번째로 처분인성 여부. 처분인지. 넘버링을 좀 해볼까요? 1. 처분인지. 2. 처분이라면 어지간하면 처분에 해당하는 행위들이 나오겠죠. 처분이라면 구체적으로 무슨 처분인지. 뭐 인간지, 허간지, 특허인지 뭐 그런 거 있죠. 뭐 기속인지 재량인지 뭐 그런 것들. 세 번째로 기속, 재량 여부. 이렇게 적어줘야 됩니다. 자, 다시 행위의 법적 성질에 대해서 서술하라고 하면 우리는 세 단계로 간다고 생각하세요. 첫 번째, 처분인지 아닌지. 이게 첫 번째고요. 처분이라면 구체적으로 무슨 처분인지. 네, 허가, 특허, 인가 그런 것들 적어주시면 되고 세 번째로 기속행위인지 재량행위인지 요것을 이렇게 세 단계를 묻지 않아도 반드시 적어주시길 바랍니다. 그렇고 네, 이게 약술 문제의 일반적인 패턴입니다. 행위 약술할 때는 이렇게 안 물은 것들 먼저 일단 깔아주고 시작하세요. 순서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안 물은 것들, 의의와 법적 성질을 먼저 적어주고 안 물은 것들, 의의와 법적 성질을 먼저 적어주고 시작하시고 그 다음에 물어보는 것을 정확하게 서술한다. 이렇게 생각하시고요. 두 번째, 이 조직을 약술하라는 문제는 역할과 구성에 대해서 서술하는데 이때도 마찬가지로 의의가 반드시 들어와야겠죠. 법조문과 함께 의의를 먼저 적어주시고 그 다음에 구체적으로 무슨 역할을 하는지 그 다음에 어떻게 구성이 되는지. 근데 대부분 이게 우리 법에 나오는 조직은 사실 몇 개 안 되거든요. 예를 들어 토지수용위원회, 중토위, 지토위부터 해서 뭐 협의 보상과 관련해서 네, 우리 법 82조에 나오는 보상협의회라는 것도 있고 뭐 또 다른 것도 있죠. 평가사법에 나오는 감정평가 관리 징계위원회가 있고 부공법에 나오는 부동산 가액공시위원회도 있고 뭐 그런 것들 있죠. 몇 개 안 됩니다. 사실 그래서 평소에 약술 문제는 그 조직에 대해서 딱 서술하라고 나오면 우리가 몇 개 안 되기 때문에 이 정도는 암기를 다 해서 하면 되죠. 근데 뭐 구성이라고 하면 네, 아무튼 다 법조문의 역할 같은 게 다 법조문에 나옵니다. 그리고 구성도 어지간하면 법조문에 나오고 그걸 다 암기를 하고 계시면 되는데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외울 필요까지는 없고 왜냐면 교수님들도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외우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튼 대충만 알고 계시면 돼요. 위원장이 누구인지 아니다 일단 어디 사나 국토부 산하인지 시도지사 산하인지 시도 산하인지 뭐 그런 거 있죠. 시군구 산하인지 그런 거 알아야 되고 구성에 대해서 그리고 이제 위원 뭐 자질이라고 해야 되나 이런 거 예를 들어 이제 학식과 경험을 가진 전문가들로 구성이 되죠. 보통은 그 중에 뭐 상임위원 중토위 상임위원이라고 하면 이 학식과 경험을 가진 전문가들 중에서도 뭐 판사, 판검변, 법조인 중에서 이제 경력이 있는 사람이라든지 대학 교수 중에도 부교수 이상으로 5년 이상이라든지 아니면 뭐 그런 것들 있죠. 네, 그런 이제 오피셜하게 이제 검증된 학식과 경험을 갖춘 사람들이 중토위 상임위원이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아무튼 다 나중에 우리 법조문에 나와 있는 것들입니다. 예시답안과 함께 어떤 식으로 쓰면 되는지 나중에 조직에 대해서 서술하라는 문제가 나와요. 우리 29회인가 기출 문제 나오거든요. 그때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약술 문제는 이렇게 적으시면 되거든요. 이해되셨죠?
이제 이런 걸 바탕으로 34회 기출문제 예시 답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문제 1번은 설문 1번 먼저 볼게요. 문제 소재. 문제 소재. 우리 수험생들을 굉장히 곤란하게 만드는 게 문제 소재죠. 문제 소재는 기본적으로 안 적어도 됩니다. 일단 아니다. 적는 게 좋아요. 적는 게 좋은 이유는 그분들에게 익숙한 방식이기 때문에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문제 소재 또는 논점의 정리라고 하는 제일 처음에 이제 답안지를 여는 이 목차는요. 굳이 따지면 서론, 본론, 결론 중에 서론이죠. 그리고 의미가 없는 목차입니다. 이거는 네, 교수님들 피셜이에요. 내 피셜은 아니고. 네. 그래서 잘 적어도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제가 대학원 생활을 하면서 교수님들한테 이제 이거는 우리 법규뿐만 아니라 이론에도 적용이 되는 건데요. 제가 행정학 전공이잖아요. 행정학의 이제 행정고시 시험에서 이제 행정학이 우리 간평에서 이론이랑 비슷한 포지션이거든요. 정확한 답이 없고 글짓기 같은 느낌이고 썰 푸는 그런 과목이란 말이에요. 그 과목에 제가 전공이니까 저희 교수님들 수업 듣거나 하면은 이제 저도 아직 대학원 다닐 때까지 행시의 꿈을 접지 못하고 마음 한구석에 이제 그런 걸 가지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그런 교수님들 수업도 이제 듣고 했는데 이제 고시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수업도 듣고 했었거든요. 그때 교수님들이 하는 말이 행정학 전공하시는 출제위원 들어가시는 분들이 서론 아예 적지 마라 라는 분이 있었어요. 근데 또 다른 분은 아예 안 적는 건 좀 위험한데 서론에 시간 쓰지 마라. 이건 공통적으로 했어요. 공통적으로 하신 말씀입니다. 본인들은 이제 시험 출제위원과 채점위원으로 여러 번 들어가고 했는데 본인을 만족시킨 서론을 본 적이 없다. 그분들이 답안지를 이제 행시에서 2차를 굉장히 똑똑한 애들이 공부 열심히 한 애들이 시험장에 들어온단 말이죠. 우리랑 마찬가지입니다. 아니 우리보다 약간 이제 인풋이 더 수준이 높죠. 그런 애들이 열심히 공부하고 이제 우리나라에서 제일 똑똑하다고 하는 애들인데 그런 애들이 쓴 서론이 특히 시험장에서 한정된 시간 안에서 써야 되는 서론이기 때문에 교수님의 마음에 쏙 들었던 뭐 아무튼 그런 서론을 본 적이 없대요. 제가 지금 무슨 말하고 싶은지 이해되시나요? 열심히 적어봤자 그분들에게 별다른 감흥을 주지 못한다고요. 그렇다면 교수님들께서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저희가 다녔던 행정대학원, 서울대 행정대학원의 고시생들을 대상으로 교수님들께서 공통적으로 하신 말씀이 서론에 에너지 쏟지 말고 본론이나 열심히 써라 였습니다. 네. 우리 시험도 마찬가지 로직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 논리가 적용되는 거 아니겠어요? 법규도 마찬가지고 이론도 마찬가지가 아닐까 싶습니다. 서론을 굉장히 화려하게 잘 쓰면 좋죠. 잘 쓰면 좋아요. 근데 잘 쓸 수 없어요. 그리고 잘 써도 별로 좋은 건 없습니다. 크게 좋은 건 없어요. 조금 좋아요. 조금. 엄청나게 조금 좋은데 그 시간에 우리가 정말로 득점을 해야 되는 본론 부분을 잘 하는 게 훨씬 나은 거 아니겠습니까?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상식적으로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아무튼 그래서 저는 이제 앞으로 제 예시 답안은 항상 뭐뭐를 바탕으로 뭐뭐를 검토한다. 네. 보시면 여기 앞에 A를 바탕으로 B를 검토한다. 이렇게 이런 식의 문제 소재를 항상 보여드릴 거예요. 물론 약간씩 이제 어긋나는 것도 있지만 기본 포맷은 그렇습니다. A를 바탕으로 B를 검토한다. 여기 A에 해당하는 게 논거입니다. 논거. A 논거. 그리고 B는 문제 물어보는 바입니다. 쟁점. B에 들어가는 이건가? 네. 바로 볼게요. 더 설명 안 해도 되겠죠? 보겠습니다. 근데 약술 문제 같은 경우에는 사실 문제 소재 이런 거 안 적어도 되거든요. 안 적어도 되는데 그냥 그분들에게 낯선 걸 경험하게 해서는 곤란하니까 적어줬습니다. 가볼게요. 자, 사업인용과 사업인용 고시의 법적 성질을 적으라 그랬는데 제가 행위 약술할 때 핵심은 처분 등 처분인지 아닌지 처분이라면 구체적으로 무슨 처분인지 그런 것들이라 그랬죠.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 그런 것들인데 이 문제 자, 법적 성질 논의의 가장 핵심은 처분인지 아닌지다. 특히 근데 이 문제처럼 특별히 구체적으로 콕 집은 게 아니라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뭐 제가 지난 시간 문제 분석하면서 설명드렸듯이 협의 성립 확인의 효력에 대해 설명하라. 뭐 그런 식의 패턴이 아니라
법적 성질이라는 쟁점을 콕 세부적으로 찝어줬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정말로 그냥 법적 성질 자, 여기서부터 이제 일종의 테크닉이라면 테크닉이고 요령이라면 요령이죠. 법적 성질 논의를 하려면 당연히 처분성이 핵심인데 처분의 의의를 따로 빼서 적어주고 시작을 할까? 아니면 그냥 각각의 사업인정과 사업인정 고시에 대해서 뒤에서 적어주면서 처분이다 아니다 그렇게 적어주고 넘어갈까? 생각을 해보는데 저는 근데 사실 우리 역대 기출을 보면 법적 성질을 서술하라고 물어본 적은 이번이 처음이긴 했어요. 하지만 앞으로 만약에 또다시 행위의 법적 성질을 적으라고 설명하라고 우리한테 물어본다면 처분인지 아닌지가 관건일 것이기 때문에 항상 제일 앞으로 빼서 서술하시길 바랍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뭐 각자 잘 공부하시는 내용들이 있을 거기 때문에 그것들 적어주시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각 행정작용의 의의를 먼저 적었습니다. 법적 성질을 적으라는 거였지만 저는 의의를 따로 빼서 적었어요. 사업인정 의의를 적고 사업인정 고시의 의의를 적었어요. 그렇게 한 이유는 밑에 법적 성질에서 비교를 해주기 위해서였어요. 자, 이 문제의 물음을 보세요. 물음을 보시면 사업인정과 사업인정 고시의 법적 성질을 설명하라고 했잖아요. 상식적으로 두 개 약간 비슷하지만 달라 보이는 두 개를 설명하라고 한다면 그냥 나열하는 답안이랑 비교하는 답안이랑 클래스가 다르겠죠. 읽는 사람 입장에서 이 클래스가 다릅니다. 우리는 이 답안지에 들어갈 내용을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고스란히 딱 때려 넣는 게 물론 그렇게 하면 좋겠지만 거기서 점수에 판가름이 나는 게 아니고요. 딱 답안지를 봤을 때 답안지를 보는 교수님 눈에 우리의 클래스가 느껴지게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저는 거기서 점수가 갈린다고 생각하거든요. 실제로 이제 경험적으로도 그랬었고. 아무튼 네. 그리고 실제로 뭐 이제 3년 4년 공부 열심히 하시면 그런 클래스를 실제 클래스에 올라선 상태에서 우리 답안지에 자연스럽게 보여줄 수 있겠죠. 하지만 그건 우리가 지향하는 바가 아니죠. 우리는 표시, 제시 2년 안에 승부를 보고 싶어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렇다면 제가 이렇게 알려드리는 요령들을 좀 잘 습득하셔가지고 답안지에다가 같이 적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시 행위 두 개를 설명하래요. A와 B에 대해 설명하래요. 그러면 상식적으로 당연히 출제하는 교수님께서 두 개의 차이점을 좀 설명해봐라 라는 게 들어가 있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아무튼 그래서 의의를 먼저 그러니까 예를 들어 우리 답안지 이렇게 적을 수도 있어요. 사업 인정에 의의 적고 성질 적고 사업 인정 고시에 의의 적고 성질 적고 단순히 이렇게 쓰고 답안지를 끝맺음해도 괜찮아요. 괜찮은데 더 좋은 답안은 성질을 비교해주는 양자의 성질을 어떻게 다른지를 비교해주는 게 이게 클래스의 차이입니다. 우리가 네 답안지에 보여줘야 되는 게 이런 거예요. 보시면 사업인정은 처분이다. 사업인정 고시는 처분이 아니다. 네. 사업인정 고시 네, 처분이 아니거든요. 제가 이제 문제 분석하면서 지난 시간에 설명을 드렸었나? 그냥 간략하게 하고 넘어갔나? 기억이 잘 안 나네. 아무튼 한번 볼게요. 제가 사업인정 고시가 처분이 아니라고 보는 이유는 설명드렸었죠. 네. 처분이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이제 그 행위로 인해서 권리 의무 관계에 직접적인 변동이 발생할 때 그 행위를 우리는 처분이라고 하는데 사업인정 고시는 사업인정에서 변동된 권리 의무 관계 사업인정으로 인해서 이제 뭐 수목관 보조 그 변동이 있었던 게 효력 발생에 약간 D-Day 같은 느낌? 네. 그런 트리거가 되는 행위일 뿐이지 효력 발생 요건이라고 했었죠. 효력 발생 요건이 그칠 뿐이지 처분으로 볼 수는 없다. 독립된 처분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그렇고요. 법적 성질의 비교를 해줬고 제가 지난 시간에 설명드렸죠. 법적 성질의 비교는 법적 성질에서 그치는 게 아니고 반드시 권리구제 수단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이거는 또 제 피셜이 아니고 우리 교수님 피셜입니다. 지난 시간에 설명드렸죠. 교수님들의 옛날 사법시험 채점평 사법시험이 아니다. 제일 최근에 2019년이었나 2020년이었나 행정고시 5급 공채 시험의 채점평에서 교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었어요.
그때가 행위의 법적 성질을 설명하라는 문제였어요, 그때도. 조합 설립 추진위원회였나? 조합 설립위원회였나? 네, 죄송해요. 조합 설립 추진위원회인가였나? 조합 설립인가였나? 그랬던 것 같은데. 아무튼, 네. 기억이 안 나네, 갑자기. 아무튼, 그 해당 처분이었어요. 그 처분의 법적 성질에 관해 설명하라고 하는 10점짜리 약술 문제였는데, 당연히 이제, 그 행시 같은 경우에는 우리 고시계라는 잡지가 있잖아요. 고시계. 아시죠? 고시계. 고시계라는 잡지에서 매년 이제 행시도 매년 7월 달쯤에 시험을 치고 6월 말 7월 초에 시험을 치고 그 7월 달 7월 매년 7월 고시계 8월 달 고시계구나. 8월 달 고시계에 교수님들의 강평이 올라옵니다. 그 전해 예를 들어 올해 같은 경우 2023년이었죠. 2022년도에 행시를 합격한 고득점 합격한 사람이 이제 그런 사람이 예시답안을 쓰면 교수님께서 그 예시답안을 강평을 해주는 칼럼이 올라와요. 그 칼럼에서 행정법 과목에서 그 교수님이 했던 말씀이 법적 성질을 물었기 때문에 법적 성질에 대해서 충실히 서술해 준 것으로도 사실은 나쁘지 않은 답안이다. 하지만 법적 성질 논의의 의의를 생각해 본다면 왜 법적 성질 논의를 해주는지를 생각을 해본다면 권리구제 수단으로 연결하지 못한 점은 다소 아쉬웠다. 라고 하셨습니다. 내 말 이해되시나요? 법적 성질 논의는 기본적으로 권리구제 수단을 이제 안에 이제 묻지 않았지만 적어줘야 되는 뭐 그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분들의 상식에서는 당연히 법적 성질을 논의를 했으면 당연히 권리구제 수단으로 연결이 돼야 된다. 이제 이게 반발심을 가지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교수님들의 로직에서는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받아들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리걸 마인드라는 게 별다른 게 아니고 이런 거예요. 법적으로 사고를 한다면 당연히 법적 성질과 법학을 하는 사람들의 사고 방식에서는 법적 성질과 권리구제 수단은 당연히 이어지는 것이다. 이게 상식이에요. 그분들의 상식이면 우리가 따라가야죠. 그리고 아마 이제 이렇게 저도 예시답안 이렇게 적었는데 사업인정 고시는 처분이잖아요. 처분인데 아마도 이제 교수님들 교과서나 이런 거 보시면 단순히 처분이라고 하지 않고요.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이라고 교수님들이 항상 이렇게 표현을 하실 거예요. 여기서도 드러나는 겁니다. 처분이라는 개념은 권리구제 수단이랑 연결이 뗄 수가 없는 그런 개념이다.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다. 네. 더 설명할 필요는 없을 거라 생각하고 넘어갈게요. 물음 2번으로 가보겠습니다. 물음 2번 같은 경우에는 대상 적격과 피고 적격을 물어보는 문제죠. 네, 시험지는 그냥 각자 보고 계시는 거 보고 저는 이제 답안지를 가지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단 물어보는 게 지금 이 문제에서 수용 재결을 한번 거쳤는데 불만이 있어서 이의제결까지 갔어요. 수용 재결과 이의제결 거쳤고 잠깐 이걸 문제 소재를 한번 보고 가야 되겠네. A 마찬가지로 뭐뭐를 바탕으로 뭐뭐를 검토한다. A를 바탕으로 B를 검토한다. A는 우리의 논거가 되는 거. B는 이 문제에 물어본 쟁점이에요. 우리에게 적으라고 했던 쟁점은 대상 적격을 적어라. 피고 적격을 적어라 였죠. 그리고 우리는 그걸 판단하기 위해서 우리의 논거는 원처분주의 원칙과 재결주의입니다. 이렇게 적으시면 돼요. 앞으로도 이제 문제 소재는 이제 수없이 볼 거기 때문에 네, 제가 다시 설명드리지만 문제 소재는 잘 적어도 득점할 수 없고 못 적으면 안 적어도 괜찮고 근데 글쎄요. 아예 안 적으면 좀 그렇고 그렇다면 최대한 빨리 툭툭 치고 가는 게 중요하겠다. 대신에 그 문제 핵심 본론에서 들어가게 되는 핵심 쟁점은 논거죠. 우리의 결론을 뒷받침하는 논거. 그 논거에 대해서는 키워드를 적어주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앞으로 이제 훈련을 하셔야 돼요. 이렇게 서론 쓰는데 시간 세이브를 하셔야 됩니다. 행정작용의 법적 성질. 이거는 얘도 마찬가지로 문제에서 물어본 거는 대상 적격과 피고 적격이었지만 묻지 않았지만 행정작용의 법적 성질이라는 목차를 큰 목차로 항상 잡으셔가지고 꼭 적어주는 습관을 가지세요. 왜냐면 그분들에게 익숙한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이게 가끔씩 하다 보면요. 주로 행정작용이라고 하면 문제 나오는 처분은 웬만하면 다 적어주시면 되거든요. 이제
이제 공부를 하고 답안지를 점점 쓰다 보면 의문이 계속 생깁니다. '아 이거 어디까지 적어야 되나? 정말 이 문제의 결론이랑 아무 상관없어 보이는 처분도 적어야 되나?' 싶으신 생각이 올 때가 있어요. 그때가 되면 이제 공부가 쪼끔 됐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적으시길 추천드립니다. 왜냐면 그게 교수님들의 방식이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이제 우리는 수험생으로서 사실은 완전히 준비되기 전에 시험장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내 생각에는 이거 필요 없다고 생각했지만 알고 봤더니 교수님은 꽤 중요하게 생각하셨던 행위일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혹시나 모르는, 그리고 우리도 모르게 얻어 걸릴 수 있는 그런 게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습관적으로 문제에 나오는 처분은 간략하게라도, 그러니까 이 문제에 직접적으로 이제 적용할 수 있는 수용 재결, 이의 재결 요런 것들은 충실히 적어 주시고, 이 문제의 결론이랑은 직접 상관이 없어 보이는 행위들은 간단하게 1 줄, 2줄 정도만 적어 주신다 생각하고 그거라도 적어 주시면 네 다 피가 되고 살이 되니까 습관을 그렇게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뭐 수용 재결이 뭔지 이의 재결이 뭔지를 뭐 일일이 제가 지금 설명드릴 건 아니죠. 핵심은 이의 신청이 행정 심판이다. 특별행정 심판이다. 그리고 따라서 이의 재결은 행정 심판에 따른 행정심판법상의 재결이다. 따라서 우리 행정소송법에서 말하는 대상적 격과 대상적 격에서 말하는 그 있죠. 거기에 해당한다라고 적어주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이 논의를 해주려면 이의 신청의 법적 성질을 반드시 적어줘야 됩니다. 단순히 이의 재결에 대해서 적어주는 거는 사실은 크게 중요하지 않아요. 물론 중요하지만 이의 재결은 그냥 이의 신청이라는 행위에 따른 결과물일 뿐이잖아요. 그래서 이의 신청에 대해서 적어주는 게 핵심이었다. 그리고 대상적 격과 피고적 격. 자, 여기서 답안지를 써주는 게 패턴이 2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뭐냐면 대상적 격을 큰 목차로 해 가지고 이 갑이 제기하는 취소 소송의 대상적 격이라는 큰 목차 안에서 행정소송법 19조 논의를 적어 준 다음에 원처분주의 재결주의를 여기 이 세부 하위 목차로 적어 주고 가는 게 하나의 방법이고요. 또 네. 제가 지금 무슨 말을 하는지 아시겠나요? 제가 지금 예시 답안에 보여 드리는 방식은요. 취소 소송의 대상적 격과 피고적 격이라고 해서 일반론을 먼저 적어 주고 그다음에 이제 대상적 격 안에서 커다란 덩어리를 가지고 있는, 커다란 핵심을 가지고 있는 원처분주의와 재결주의에 대해서 적어 주고 네 그다음에 사안의 적용. 사안에서 대상적 격이 어떻게 되냐, 피고적 격이 어떻게 되냐. 저는 이런 식으로 답안을 적어 줬어요. 이게 첫 번째 방식입니다. 다시 일반적으로 대상적 격과 피고적 격에 대한 일반적인 이야기를 적어 주고, 피고적 격은 사실은 약간 서브 쟁점이에요. 대상적 격이 메인 쟁점이고 수용 재결이 소요 대상이 된다면 지토위가 피고가 될 것이고, 이제 이의 재결이 소요 대상이 된다면 중토위가 피고가 될 것이고, 그래서 피고적 격은 대상적 격에서 하위로 서브로 따라오는 거기 때문에 이 문제의 핵심 쟁점은 대상적 격이다. 예를 들어 이 문제가 20점짜리잖아요. 20점 중에 아마도 대상적 격에서 한 15점, 최소한 제가 생각에 한 14점, 피고적 격 6점, 크게 보면 뭐 16대 4, 요 정도로까지 배점의 차이가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공부를 하신 사람이라면 요 정도 경종의 차이가 있다, 이런 거 다 캐치를 하면서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아직 이런 게 잘 안 되신다면, 답안지를 쓸 때 강약 조절이 잘 안 되신다면 그것만 따로 훈련을 좀 하셔야 돼요. 문제를 분석하면서 이게 여기의 핵심은 이거다. 여기에 내가 지명과 시간을 할애해야 되겠다.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대상적 격에 대부분의 지명과 시간을 할애해야겠다. 뭐 그런 거를 판단을 하면서 답안지를 쓰시면 되겠고, 그걸 시험장에서 하는 게 아니고 평상시에 훈련을 하셔야 됩니다. 기출문제를 가지고 하시면 되겠죠. 아무튼 제가 지금 다시 하고 싶은 말은 일반론 짝 깔아주고 그다음에 주요 쟁점 하고 사안에 해결해서 대상적 격과 피고적 격을 적어주는 방식. 이게 첫 번째 방식이고요. 가능한 또 다른 방식은 애초에 로마자 3번 목차를 취소소송의 대상적 격이라는 목차를 잡아가지고 대상적 격의 의의를 행정소송법 19조에 관련해서 19조와 함께 대상적 격의 의의를 적고 원처분주의와 재결주의를 여기 하위 목차를 적고 그 안에
예를 들어 이렇게 되겠죠. 1. 대상적격, 2. 원처분주의와 재결주의, 3. 사안의 적용.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피고적격은 로마자 4번 목차가 되겠죠. 2가 아니라 로마자 4번 피고적격. 피고적격도 마찬가지로 1, 의, 2, 사안의 적용. 이런 식으로 제가 이렇게 따라오셨죠. 답안 쓰는 방식이 두 가지입니다. 뭐 하나가 우월하다는 건 없어요. 자기가 쓰기 편한 방식으로 쓰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요. 내용은 읽어보시면 이 내용 모르시는 분은 없겠죠. 원처분주의 원칙과 재결주의 원칙 모르는 분 없으실 거고 반드시 적어줘야 되는 내용이 또 하나 이겁니다. 토지보상법이 원처분주의 원칙이 적용되는 법이냐 아니면 특별법 우선의 원칙이 있잖아요. 특별법 우위의 원칙이라고 하나. 일반법이랑 특별법이 충돌을 할 때 특별법이 우선 적용된다. 여기 이제 우리는 대상적격 소송과 관련된 거니까 행정소송법이 일반법이고 토지보상법이 이 개별 법률에 해당하는 것이냐 아니면 그 우선 적용되는 특별법에 해당하는 것이냐 뭐 그런 걸 우리는 판단을 하면 되는데 우리는 결론을 알고 있죠. 특별법적 지위가 아니다. 그래서 일반 행정소송법의 로직이 그대로 적용이 된다. 그런 거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상적격, 표결격 이렇게 적어줬습니다. 보시면 문제에서 제가 지난 수업 시간에 설명드렸듯이 여기 특별히 사안에서 갑이 수용제기를 유효를 주장하면서 수용제기를 불복해서 이의제기를 거쳤으나 이후 다시 불복해서 취소소송을 제기했어요. 근데 이 과정에서 문제에 드러난 바가 없어요. 이의제결 자체에 고유한 위법을 주장하는 그런 내용이 없어요. 그렇다면 특별히 문제되지 않는 거예요. 특별히 이렇게 주장하는 건 아닌 걸로 판단된다. 따라서 답은 원처분주의 원칙에 따라서 수용제결을 소외 대상으로 삼아서 이렇게 하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되고 아니면 제가 이제 열린 결말로도 가능하다고 설명을 한번 드렸었죠. 그래서 열린 결말로 간다면 대상적격에서 두 개로 나뉘고 거기에 따라서 피고적격에서도 두 개로 나뉜다고 했었죠. 네. 뭘로 적어도 상관없다. 여기까지 하고 문제 3번으로 가보겠습니다. 물음 3번. 문제의 물음 3번 같은 경우에는 소송의 형태, 갑의에 대해 불복하는 경우 적합한 소송의 형태를 쓰고 이에 관해 설명하래요. 일단 소송의 형태를 먼저 쓰고 그 소송에 대해서 약수를 하면 되는 문제입니다. 일단 보증소죠. 소송의 형태라고 하면 우리 기본적으로 일단 이거부터 해야 되겠네. 문제 소재, 다시 문제 소재, 뭐뭐를 바탕으로 뭐뭐를 검토한다. A를 바탕으로 B를 검토한다. 소송의 형태와 특성을 검토한다. 이제 쓸 좀 느낌 오나요? 이렇게 쓰면 됩니다. 화려하게 잘 쓰려고 하지 마세요. 가끔씩 이제 예시답안 다른 뭐 그런 거 보면 막 문제 소재를 거의 반 페이지씩 때려 적으시는 그런 답안을 제가 좀 본 적이 있는데 과연 시험장에서 할 수 있을까? 저는 의문이고 두 번째로 이제 그렇게 한다고 해서 실익이 있을까? 아시다시피 우리 물음 3번이 배점 10점짜리잖아요. 10점짜리에 우리 제가 설명드렸죠. 반평식의 분량 계산을 하면 한 페이지 반 정도 된다고요. 10점에 1점 한 페이지 반 정도 되는데 문제 소재에다가 거의 반 페이지 쓰면은 정작 적어야 되는 걸 많이 못 적잖아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서론에서 우리는 시간 세이브를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그리고 서론을 쓰면서 우리는 고민을 최소화하면 좋겠죠. 어떤 워딩을 쓸지를 고민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저는. 목차를 보겠습니다. 로마자 2번 갑이 제기해야 되는 소송. 일단 무슨 소송을 제기해야 되느냐. 취소 소송을 제기해야 되는가 아니면 보증소를 제기해야 되는가. 고요. 그리고 이제 이 문제는 사실 판례를 베이스로 나온 문제입니다. 보상 항목과 관련된 판례, 굉장히 유명한 판례 아시죠? 이런 판례 베이스로 나오는 문제 같은 경우에는 제가 지난 시간에 문제 유형을 나눠서 설명드렸잖아요. 5가지 유형으로 나눠 설명드렸는데 그 중에 한 4번째였나? 판례 베이스로 나온 문제. 네, 아무튼 뭐 순서가 중요한 건 아니고 판례 베이스로 나온 문제는 나오면 우리 땡큐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판례가 나왔을 때 땡큐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목차는 굉장히 심플하게 관련 법령의 검토, 관련 판례의 검토, 사안의 해결 또는 소결이라고 하시면 되고, 관련 법령에서는 보증소니까 85조 1항에서 행정소송 이야기를 하고 있고, 85조 2항에서 만약에 그게 보증소 보상금의 증감에 관련된 소송이라면 85조 2항에서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다. 자, 다시 우리 85조 1항을 보시면요. 34조 재결에 불복할 때, 34조에 따른 재결에 불복할 때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만약에 그 불복하는 불복하는 내용을 살펴봤더니 이거는 그냥 보상금 더 받고 싶은 거잖아 라면 85조 2항에 따라서 당사자 소송으로 행정소송을 제기하면 된다. 뭐 그런 내용이 우리 법에 들어가 있습니다. 관련 법령에는 이렇게 나와 있고, 근데 우리 법에서는 항고소송인지 그런 말은 없어요. 행정소송이라는 워딩을 썼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판례는 어떻게 보고 있느냐? 이 문제에서는 지금 일부 지작물이 일단 토지에 대한 보상금이 너무 적다. 그러니까 올려달라. 플러스 지작물에 대한 보상 여부가 검토가 안 됐다. 지작물이 누락됐으니까 보상 항목을 추가해달라. 네. 어떤 보상 항목이 누락됐을 때 보상 대상에 해당되는데도 이렇게 해서 손실보상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해서 잘못된 내용이 제기를 된 경우, 누락된 거죠. 누락된 경우에는 85조 1항에 따라서 85조 1항도 보증소의 법적 근거가 되긴 합니다. 85조 1항에서 말하는 행정소송안에 보증소가 들어가죠. 85조 2항은 엄밀히 따지면 피고와 관련된 이야기이긴 한데, 아무튼 보상 항목에 해당하느냐 해당하지 않느냐에 대한 분쟁 역시 결과적으로는 보상금 더 받느냐 보상금 적게 주느냐의 문제이기 때문에 85조 2항에 따른 보증소를 제기해야 된다고 판시를 했어요. 네. 우리가 갑이 제기해야 되는 소송에는요, 기본적으로 보증소고요. 취소 소송이 아니라 보증소다라는 걸 적어주는 이야기,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제 특수성에 대해서 결국 이제 설명하라고 했으니까 약술 적어야 되니까 형당, 보증소에 대한 약술의 핵심은 형당이다. 확인급부 소송이다. 요건의 특징도 있다. 피고가 특이하다. 그리고 제소기간도 특이하고 나머지도 특이한 것들이 있죠. 그런 거 쭉 적어주면 되는데 이 문제 10점이기 때문에 이 정도로 적고 끝냈습니다. 여기까지 문제 1번이고요. 참고로 이거 약술 문제 결국 이제 출발점은 보증소냐 취소소송이냐에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재결에 불만이 있어서 소송을 제기하는데 취소소송이나 무효동 확인소송 같은 항고소송을 제기할 것이냐 아니면 보증소를 제기할 것이냐, 여기서 먼저 출발을 하는 거고, 보증소로 제기를 한다라는 게 오케이 그랬으면 그때 소송의 형태, 형당이다, 확인급부 소송이다, 이 형태에 해당하는 거죠. 특히 여기 형식적 당사자 소송이다가 형태에 해당하는 겁니다. 제가 여기 부제를 적어줬으면 더 좋았겠네요. 형태 이렇게 적어줬으면 더 좋았을 텐데, 아무튼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특징에 대해서 각종 특징 우리는 많이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10점이지만 뭐 분량을 폭발시켜가지고 뭐 2페이지, 3페이지 적어도 상관없습니다. 네, 전략적으로 저 이제 문제 2번, 3번, 4번, 특히 2번 34회 같은 경우에는 뭐 준비하지 못했던 뭐 징계 효력과 관련해서 뭐 그런 거 있었잖아요. 그걸 우리는 직감적으로 문제 시험지를 딱 받아보는 순간 문제에서 한번 득점하기 어렵겠는데 라는 판단이 들었으면, 저라면 실제 시험장에서 이번에 제가 들어갔다면 문제 1에 물음 3번에서 저라면 진짜 보증소 내가 아는 거 다 적어 나왔을 거예요. 그래서 10점 중에 8점을 득점하겠다는 생각으로 열심히 적었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여기까지 문제 1번이었고요. 문제 2번 문제를 시험지를 한번 볼까요? 네, 문제 2번도 바로 물음으로 갈게요. 물음 1번. 네. 크게 두 가지였죠. 일단 취소 심판을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 두 번째가 이의 신청을 거치지 않고 취소 심판을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가 첫 번째였고요. 두 번째가 개공 결정의 위법성에 관해 설명하래요. 우리 이제 문제 유형으로 분류를 하자면 첫 번째 쟁점 같은 경우에는 권리구제 수단이랑 관련된 거죠. 구제 수단.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행위 위법성 문제입니다. 예시 답안을 보겠습니다.
답안지를 보시면 문제 소재, 마찬가지로 뭐뭐를 바탕으로 뭐뭐를 검토한다. 약간 매크로처럼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이게 진짜 문제 소재 고민하지 마세요. 관련 법령과 판례를 바탕으로 일단 이의 신청 없이 곧바로 할 수 있는지, 이의 신청이 필수적인 절차인지 아닌지가 핵심이겠죠. 그 내용이 밑에 나옵니다. 그리고 개공의 위법성을 검토한다. 이렇게 쓰시면 되겠습니다. 관련 행정작용의 법적 검토. 법적 검토라는 표현은요, 네, 법적 일반론. 우리 일반론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시죠. 일반론이라는 표현을 사실 일단 교수님마다 다르겠지만 저희 지도 교수님은 싫어하셨습니다. 일반론이라고 하려면, 그러니까 이제 단어가 사실은 전문가들은 단어 사용에 굉장히 예민하거든요. 일반론이라고 한다면, 그러니까 이제 적어도 일반론이라는 워딩이 적절하기 위해서는 진짜 정말로 빠짐없이 다 적어줘야 되거든요. 근데 교수님 눈에는 일반론이라고 하면 일단 과연 별로 이제 좋아 보일 수 없는 워딩이에요. 교수님들이 논문에도 일반론이라는 표현을 쓰면 되게 깐깐하게 보십니다. 그건 본능이에요. 그건 학문하는 사람들의 본능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고, 그래서 일반론이라는 단어, 실제로 우리가 일반적인 이야기를 하지만 의의가 뭔지 기본적인 내용들을 서술하게 되겠지만 일반론이라는 표현은 답안지에다가 안 보여주는 게 좋죠. 왜냐면 교수님들이 본능적으로 깐깐하게 보는 워딩이기 때문에, 싫어하는 워딩이니까 일반론이라고 쓰지 말고 대신에 그걸 대체하는 용어가 법적 검토라는 표현이니까 법적 검토라고 적어주세요. 뭐 일반론 쓰셔도 됩니다. 되는데 뭐 굳이. 제 생각입니다. 개공에 대해서 적어줬고, 왜냐면 이 문제의 큰 틀이 두 번째에서 개공의 위법성을 검토를 해야 되고, 그러니까 개공은 처분이다. 그런 거 적어주면 되고, 이의신청, 부공법상 이의신청, 이 문제에서 이게 핵심이죠. 핵심 쟁점 중에 하나죠. 부공법상 이의신청이 행정심판에 해당한다면, 만약에 행정심판에 해당한다면, 물론 이 문제는 직접적인 그건 아니긴 해요. 근데 과거에 우리 기출을 보다 보면 반복해서 출제됐던 쟁점 중에 하나가 부공법상에 나오는 이의신청이 특별행정 심판이냐. 왜냐면 이게 부공법상 이의신청이 특별행정 심판이라면 우리 행정심판법에 따라서, 행정심판법에 보면 그런 게 있습니다. 여러분 행정심판법 공부하셨죠? 행정심판법. 심판법은 심판법 51조를 가보시면 행정심판 재청구 금지 원칙이라는 게, 행정심판을 한번 했으면 이제 심판 또 제기하지 말고 바로 법원으로 가라. 마치 이런 건데, 법원에서는 1심, 2심, 3심이 있잖아요. 근데 행정심판에서는 행정심판위원회든 뭐든 아무튼 행정심판의 성격을 갖는 불복 절차를 한번 거쳤으면 그 다음에는 그냥 법원으로 가라. 라는 게 행정심판법 51조의 재청구 금지 원칙입니다. 그래서 다시 돌아와서, 만약 부공법상 이의신청이 행정심판에 해당한다면 이의신청을 거쳤으면 일반적인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없고 곧바로 소송을 제기해야 된다. 라는 그런 논리가 있어요. 근데 이 문제는 그거랑 직접 연결되는 건 아니고, 부공법상 이의신청을 거치지 않아 놓고 곧바로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느냐라고 물어보고 있잖아요. 그럼 우리는 이 이의신청이 특별행정심판인지, 물론 이걸 적어주는 거는 일반론처럼 적어주는 건 당연히 적어줘야 되죠. 하지만 잘 생각하셔야 된다. 우리가 최근에 과거 기출을 보면서 이의신청을 적으면서 이의신청이 특별행정심판인지, 거기서 파생되는 재청구 금지 원칙으로 연결되는 일련의 로직, 공부를 열심히 한 사람이 시험장에서 나에게 익숙한 쟁점을 만났을 때 흔히들 만드는 실수가 그런 거예요. 내가 아는, 과거에 봤던 그게 나왔다 싶을 때 앞뒤 가리지 않고 문제에서 물어보는 바가 정확하게 뭔지 생각하지 않고 그냥 내가 아는 걸 적어 때려 넣는, 그거 굉장히 피해야 되는 거거든요. 아무튼 이 문제에서 물어보는 거는 특별행정 심판이냐고 물어보는 게 아니라 이의 신청이 필수적인 절차이냐, 행정심판을 제기하기 위해서 사전에 반드시 거쳐야 되는 필수적인 절차이냐를 물어보고 있는 거잖아요. 그럼 우리는 그게 아니다. 반드시 답안에 들어가야 되는 내용이. 아무튼 그래서 이의신청의 법적 성질을 적어줬고, 두 번째 3번, 이의신청을 거치지 않고 취소심판을 제기할 수 있는지.
제가 이거를 복사를 짤 때 고민을 하겠죠, 당연히. 뭘 고민하냐면 이의신청의 법적 성질이라는 목차 안에서 제가 여기 넘버링을 잘못했네요. 이의신청의 법적 검토 안에서 괄호가 들어가야 돼요. 관괄호 1, 의, 관괄호 2, 법적 성질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데 그렇죠. 네, 올려드리는 예시 답안은 수정한 걸로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이의신청의 법적 검토 안에서 법적 성질 논의를 해주면서 필수적인 절차인지를 여기서 적어줄 것이냐 말 것이냐를 고민을 하는데 적어줘도 됩니다. 여기서 필수적인 절차이다 라고 적어주고 따라서 이의신청을 거치지 않고 취소 신청을 제기할 수 있는지라는 목차를 네, 아무튼 제가 지금 무슨 말 하는지 이해되시나요? 이의신청이 필수적인 절차인지라는 목차를 여기 바로 3에서 필수 절차 여부 라는 목차를 적어서 요내용을 고스란히 여기다 때려 넣을 것이냐를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 그렇게 해도 됩니다. 전혀 문제되지 않아요. 뭐 하나가 더 좋다 나쁘다 그런 건 없습니다. 아무튼 저처럼 이렇게 큰 그냥 로마자 목차로 해서 바로 이제 소결까지 바로 가도 괜찮고요. 이거는 여러분이 쓰시기 답안이라는 거는 결국에 자기가 쓰기 편한 방식으로 적어야 되거든요. 내가 불편하다면 아무리 좋은 내용이라도 현출이 안 되면 득점할 수 없기 때문에 내가 손이 편하게 나가는 방식으로 쓰면 됩니다. 아까 문제 1번에서도 그랬었죠. 네, 아무튼 그리고 여기 이 멘트 앞으로 우리가 굉장히 많이 보게 될 멘트입니다. 관련 법령의 문헌, 내용, 취지, 법체계 등을 종합하여 고려할 때 라는 요 한 문장 요거를 여기에 친숙해지셔야 됩니다. 실제로 우리는 관련 법령의 문헌 이런 걸 검토를 안 했죠. 했지만 한 것으로 둔갑시켜주는 표현이 이런 거예요. 실제로 교수님들도 굉장히 자주 쓰는 표현이고 판례에도 단골로 나오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신청이 필수적인 절차인지를 논의를 해주기 위해서 관련된 법령의 문헌도 봐야 되고 내용도 봐야 되고 취지도 봐야 되고 다른 법조문, 다른 우리 법상의 다른 절차와의 체계도 봐야 되지만 수험장에서 시간이 한정되기 때문에 일일이 적어줄 수 없어서 그 내용을 생략하고 결론만 적겠습니다. 교수님이라고 보여주는 표현인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뒤에 문제에 적어줘야 되는 그 내용을 우리가 답안지에 적고 싶은 그 결론만 보여주면 됩니다. 다시 매크로처럼 해주고 결론을 뒤에다가 갖다 붙이고 하면 되고요. 만약에 우리가 시간적인 여유가 되고 우리가 좀 법조문에 대한 이해도가 높다 하면 여기 앞에 법조문의 조문 번호를 적어주면 좋아요. 죄송합니다. 법 몇 조, 법 몇 조, 법 몇 조, 법 몇 조. 그런 그 법조문의 넘버링을 여기다가 딱 적어주고 법 몇 조, 법 몇 조, 법 몇 조, 법 몇 조 등의 관련 법령의 문헌, 내용, 취지, 법체계 등을 종합하여 고려할 때 이의 신청은 필수적인 절차가 아니다. 라고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이게 가장 오피셜한 판례가 적어주는 표현이에요. 이렇게 하면 좋은데 실제로 시험장에서 그렇게 할 여유가 잘 없죠. 그렇기 때문에 굳이 그렇게까지 리스트를 안 적어주셔도 상관은 없다. 네, 다시 말하지만 쓸 수 있어야 됩니다. 실제 답안지에 쓸 수 있는 내용을 공부해야 되고 쓸 수 있는 내용을 훈련을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네, 할 수 없는 걸 네, 시간 낭비를 하지 않기를 추천드립니다. 여기까지 첫 번째였고요. 두 번째 쟁점, 위법성을 검토하는 문제. 위법성 검토하려면 관련 법령, 위법성 판단. 네, 뭐 이 내용은 각자 알아서 하시면 되겠고 저는 이렇게 생각했고 이 내용을 지금 설명할 필요는 없죠. 그리고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 포인트. 지금 문제에서 우리한테 위법성에 관해 설명하라 그랬어요. 위법인지 아닌지 설명하고 위법하다 아니다까지 가고 나서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 취소 정도인지 무효 정도인지를 반드시 적어줘야 되겠죠? 제가 설명드렸죠. 안 적어주면 교수님들 눈에는 말을 한창 하다가 중간에 끄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줍니다. 안 되겠죠, 그러면. 우리 답안지 클래스를 보여줘야 되는데 이거는 법학의 기본이 안 된 것 같은 그런 인상을 주게 됩니다. 우린 그걸 피해야 돼요. 여기까지 문제 1번이었고요.
문제 2번으로 가보겠습니다. 문제 2번 같은 경우에는 지금 갑이 취소소송을 제기했어요. 취소소송인데 이제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취소소송이 아니라 이제 나중에 나온 재산세 부과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당연히 하자승계다라는 걸 설문에서부터 추출을 해냈어야 되고, 네, 하자승계 인정 여부를 바탕으로 갑의 청구 인용 가능성을 검토한다. 이렇게 쓰시면 되고요. 제가 여기 또 포인트. 지금 이게 배점을 보면 15점이에요. 하자승계 쟁점은 우리 잘 할 수 있는 쟁점이잖아요. 15점으로 나왔지만 30점으로 나와도 잘 쓸 수 있게 평소에 준비하는 쟁점이잖아요. 그렇다면 우린 자, 다시 아마도 이제 기본 강의를 듣고 하신 여러분이라면 이 문제처럼 소송을 제기하고 청구의 인용 가능성을 검토하라는 문제는 두 단계로 이제 투 트랙으로 가잖아요. 첫 번째 소송 요건, 소의 적법성이라고 할게요. 요건 충족 여부에 대해서 논의를 먼저 하고, 요건이 충족되었다면 인용 가능성, 본안 판단. 이렇게 구성이 된다는 건 다들 아시죠? 소송 요건을 먼저 판단하고 요건이 충족되었을 때 본안을 판단한다. 본안을 판단해서 최종적으로 위법인지 아닌지를 결정한다. 두 단계로 이루어진다. 그리고 따라서 답안지에도 크게 요건 충족 여부를 먼저 따지고 본안 판단을 큰 목차로 적어줘야 된다고 알고 계실 거예요. 맞는 말이거든요. 맞는 말인데 배점을 보고 실제 배점을 보고 내가 이제 시험장에서 시간을 보고 어떻게 평소에 하는 건데요. 평소에 내가 답안지를 쓰면서 본인을 메타인지라고 하죠. 내가 할 수 있는 것, 할 수 없는 것, 그리고 내가 내 손 빠르기가 어느 정도인지 이런 것들 잘 판단해서 네, 전략적으로 접근을 해야 돼요. 근데 이 문제는 아무리 봐도 소송 요건은 쟁점이 아니란 말이에요. 따라서 난 본안만 검토를 해주겠다. 라고 할 때 이렇게 쓰면 됩니다. 문제 소재에서 사안에서 소송 요건 등은 특별히 문제되지 않는 바. 네. 소송 요건 검토 안 하겠다는 말이죠. 네. 아무튼 그렇습니다. 하자승계 인정 여부를 바탕으로 이렇게 하겠다. 그다음에 하자승계 일반론을 적어주는데 일반론이라는 표현보다는 법적 검토라는 표현이 더 좋다. 하자승계의 전제 요건 이런 거 제가 지금 이런 거 설명하고 있을 타이밍은 아니죠. 인정 여부. 큰 목차만 보세요. 큰 목차만 보시고 인정 여부까지 가고 보세요. 다시. 로마자 1 문제 소재, 로마자 2 하자승계 법적 검토. 그럼 여기서 저한테 이제 태클이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왜 여기서 관련된 행정작용의 법적 성질을 논의 안 해줍니까? 라고 한다면 물음 1에서 했으니까 굳이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물론 여기서도 또 한 번 해주면 좋습니다. 로마자 2번 목차에서 해주면 좋긴 한데 굳이 15점짜리에서 다시 해주면 이런 거는 해주면 언제나 우월 전략이에요. 근데 할까 말까는 했을 때 득점을 할 수 있을까 없을까 생각을 해보면 저는 별다른 이제 기여를 할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안 적었고요. 그래서 로마자 2번 목차가 하자승계 일반론을 적었고 그 안에서 의 적고 2번 하자승계 전제 요건, 3번 인정 여부를 적었고요. 답안지에다가도 사안에 적용해서 1. 전조건 충족 여부, 2. 하자승계 인정 여부. 그리고 마지막으로 3. 결론. 이렇게 갔습니다. 지금 따라오셨나요? 목차가 이것도 하자승계 문제를 풀 때 목차가 크게 두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네. 이렇게 첫 번째로 전제 요건, 서술, 사안 적용, 인정 여부, 서술, 사안 적용. 이렇게 전제 요건에 대해서 일반론을 쓰시고 사안 적용을 이 일반론 쓴 다음에 바로 따라서 사안 적용을 하는 방법. 인정 여부 역시 마찬가지로 학설 판례 같은 거를 일반적으로 서술해 준 다음에 사안 적용을 한꺼번에 해치우는 방법이 있어요. 이게 첫 번째 방법이고 저는 이게 아니라 존재 요건과 인정 여부를 일단 서술을 먼저 해주고 다시 목차의 이 레벨을 잘 보세요.
일반론을 적어주고 일반론 안에서 전제요건과 인정 여부를 적어줍니다. 우선 저는 이렇게 합니다. 사안 적용, 전제요건, 인정 여부. 네. 저는 이렇게 해요. 쓰기 편한 대로 하시면 되겠고요. 뭐 하나가 우월하다 그런 거 없습니다. 근데 저는 이렇게 사안 적용해서 이렇게 따로 빼서 교수님한테 교수님 저는 이렇게 적용했습니다. 라는 걸 따로 보여주는 게 제 생각에는 우월 전략이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왜냐면 교수님들은 답안지를 보자마자 결론부터 보시기. 결론부터 보는 교수님에게 결론에서 조금 나름의 체계를 가지고 답안을 적어주었다는 걸 보여준다면 더 좋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아무튼 다시 답안으로 가볼게요. 답안지로 가보면 네, 지금 뭐 이 하자승계의 내용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을 이유는 없죠. 쭉 읽어보시면 되고 이 하자승계 인정 여부에서 또 우리 하자승계에서 사실 어지간하면 전제요건 충족 여부는 어지간하면 다 충족이 되죠. 그래서 항상 관건은 여기인데 하자승계가 인정될 수 있느냐 없느냐 여기서 우리는 이제 하나의 법률 효과를 목적으로 하느냐 이게 첫 번째 단계입니다. 여기서 만약에 예를 들어 이 문제는 개공이랑 재산세 부과 처분이죠. 두 개의 처분이 하나의 법률 효과를 목적으로 한다면 하자승계는 당연히 인정이 될 거예요. 그래서 이 밑에 나오는 예측 가능성, 소인 가능성 검토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근데 현실에서 하나의 법률 효과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는 거의 없고 특히 우리 법에는 진짜 없고 대집행 하나 있긴 한데 아무튼 그래요. 여기 이 단계에서 끝날 거라면 출제가 안 될 거예요. 항상 관건은 여기입니다. 예측 가능성, 소인 가능성을 사안에 있는 사실관계를 가지고 와서 우리한테 서술해 보기를 교수님이 요구하는 거예요. 자, 시험이라는 거는 이 출제자가 우리한테 이 내용을 알고 있느냐 모르고 있느냐를 테스트하는 거잖아요. 테스트하는 포인트가 있는 거예요. 그 포인트를 따로 빼서 내가 여기다 적었다는 걸 교수님한테 어필을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하자승계 인정 여부 안에서도 두 단계로 나눠서 이렇게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두 단계로 나누었지만 소결이라는 목차 안에서 자 다시 제가 지금 보면 반괄호 3의 소결을 쓰고 이 반괄호 3의 소결은 하자승계 인정 여부라는 아랍의 숫자 2번 목차 안에서의 소결이에요. 하자승계 인정 여부에서 반괄호 1, 반괄호 2 소결 그리고 마지막에 결론 아랍의 숫자 3 결론 이렇게 인용 가능성은 없다. 네, 소결, 결론 똑같은 말 아니냐, 뭐 중언부언 하는 거 아니냐 그런 고민이 될 수도 있는데 상관없습니다. 제가 소결, 결론이라고 했지만 사실 소결 해도 상관없고요. 여기 결론 해도 상관없고요. 사안 적용 해도 상관없습니다. 교수님들은 그런 워딩에 이런 거는 신경 안 쓰세요. 네. 제가 좀 도와드릴 수 있는 거라면 그분들이 예민하게 반응하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을 제가 조금 그래도 나름대로 이제 교수님들 옆에서 이제 2년이라는 시간을 보냈고 뭐 과거의 경험 제가 시험 공부를 했었고 뭐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조금 도와드릴 수 있는 게 그런 거죠. 전혀 상관없다. 그래서 이런 걸로 고민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사안 적용, 사안의 해결, 뭐 사안의 포섭 다 똑같은 말입니다.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데 나 혼자 신경 쓸 이유가 없죠. 그렇습니다. 여기까지 문제 2번이고요. 시간이 좀 늦어져서 한번 끊고 2교시 때 문제 3번, 4번 한번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니다. 그냥 지금 할까? 아니다. 끊고 할게요.